일본 전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33년간 대기업에서 일한 여성 임원이 있습니다. 기획본부장까지 올라갔지만 어느 날 갑자기 명예퇴직을 당했습니다. 남자 동료들은 남았는데 자기만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충격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뿐인 딸이 안정적인 일본 직장을 버리고 한국으로 떠나버린 겁니다. 엄마가 30년 인맥을 동원해서 어렵게 연결해준 회사를요. 아무 상의도 없이요. 8개월간 연락도 뜸했습니다. 화가 난 엄마는 결심합니다. 직접 한국에 가서 딸을 데려오겠다고요. 한국이 얼마나 위험하고 불안정한지 두 눈으로 확인하고 딸의 눈을 뜨게 해주겠다고요. 비판할 목록까지 메모장에 적어갔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후 이 엄마에게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설득하러 간 사람이 오히려 설득당한 겁니다. 딸을 데려가려다 빈손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니, 빈손이 아니었습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도대체 한국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57살 일본인 엄마의 눈에 비친 한국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이 영상이 끝날 때쯤 여러분도 한국을 다른 눈으로 보게 될지도 모릅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타나카 요코입니다. 올해 57살이고요. 일본 도쿄에 있는 대기업에서 33년간 기획실 부장으로 일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아직도 입에 붙지 않습니다. 석 달 전까지만 해도 저는 현역이었으니까요. 사람들은 저를 꼼꼼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계획은 철저하게, 결정은 신중하게. 그것이 조직을 지키는 방법이라 배워왔습니다. 여자라서 더 완벽해야 했고 실수할 여유 따위는 처음부터 없었습니다. 남자 동기들이 술자리에서 실수해도 웃어넘길 때 저는 한 번의 오타도 용납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타를 내지 않았습니다. 33년 동안 단 한 번도요. 그런 제가 지금 인천공항 입국장에 서 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린 지 20분이 지났는데 발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 땅에 딸이 있습니다. 제 외동딸 미유키가요. 3년 전 남편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뒤로 저와 딸 사이에는 깊은 골이 생겼습니다. 남편의 빈자리를 채우지 못한 건 저였고 그 침묵의 무게를 견디지 못한 건 딸이었죠. 남편은 저와 딸 사이에서 늘 다리 역할을 해줬습니다. 일에만 몰두하는 저와 자유로운 영혼을 가진 딸 사이에서요. 남편이 없는 저녁 식탁은 전쟁터처럼 고요했습니다. 밥 먹는 소리만 들렸고 대화는 없었습니다. 미유키는 8개월 전 일본의 안정된 대기업을 그만뒀습니다. 그것도 제가 30년 넘게 쌓아온 인맥을 총동원해서 넣어준 회사였습니다. 여성이 그 회사에 정규직으로 들어가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딸은 몰랐던 겁니다. 저는 딸을 위해 머리를 숙였습니다. 평생 숙이지 않던 머리를요. 싫어하는 상무에게 골프를 치자고 먼저 연락했고 은퇴한 선배에게 부탁의 편지를 썼습니다. 그런데 딸은 사직서 한 장으로 그 모든 것을 정리해버렸습니다. 전화 한 통 없이요. 저는 뉴스를 보듯 다른 사람에게서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배신감보다 수치심이 먼저 왔습니다. 딸은 한국의 작은 스타트업으로 떠났습니다. 직원이 40명도 안 되는 회사라고 했습니다. 미쳤다고 생각했습니다. 일본에서 한국은 어떤 나라입니까? 빠르다고들 합니다. 위험할 정도로 성급하다고들 합니다. 저는 33년간 속도보다 정확성이 중요하다고 배웠습니다. 한 번의 실수가 조직 전체를 흔들 수 있다고 배웠습니다. 특히 여자는요. 그래서 한국의 그 무모한 속도가 늘 불안했습니다. 딸이 그 나라로 갔다는 건 제가 30년간 지켜온 모든 원칙을 부정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회사에서 기획 보고서를 검토할 때마다
한국 관련 데이터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세계가 비슷한 속도로 흔들릴 때도 한국만 유독 빠르게 반응한다는 내용이었죠. 반도체도 배터리도 문화 콘텐츠도. 저는 그 보고서를 볼 때마다 고개를 저었습니다. 왜 저 나라는 저렇게 서두르는 걸까? 언젠가 크게 무너지지 않을까? 급하게 달리다 보면 반드시 넘어지게 되어 있다고 저는 믿었습니다. 후배들에게도 늘 그렇게 가르쳤고요. 그런데 정작 넘어진 건 저였습니다. 넉 달 전 인사부에서 면담 요청이 왔습니다. 명예퇴직을 권고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57살 정년까지 8년이나 남았는데 말입니다. 33년을 바친 회사가 저에게 내민 건 감사패가 아니라 퇴직금 정산서였습니다. 여성 임원 비율을 늘리겠다던 회사는 정작 여성 관리자를 가장 먼저 내보내고 있었습니다. 저보다 실적이 낮은 남자 동기들은 아직 자리를 지키고 있는데 말이죠. 저는 묻고 싶었습니다. 33년간 야근하고 휴가도 반납하고 아이 학교 행사도 빠지면서 회사에 충성한 대가가 이겁니까?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 거울을 봤습니다. 33년간 회사를 위해 머리를 올리고 정장을 입었던 여자가 거기 서 있었습니다. 이제 그 정장을 입을 일이 없어진 여자가요.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뭐라고 했을까요? 아마 웃으면서 말했을 겁니다. 이제 좀 쉬어라고. 그런데 저는 쉬는 법을 모릅니다. 33년간 일만 했으니까요. 쉬는 것도 기술인데 저는 그 기술을 배운 적이 없습니다. 텅 빈 집에서 저는 딸 생각을 했습니다. 미유키는 저와 마지막으로 제대로 대화를 나눈 게 언제였을까요? 남편 장례식 이후로 우리는 점점 멀어졌습니다. 딸은 제가 남편의 죽음 앞에서도 울지 않았다고 원망했습니다. 저는 울 수 없었습니다. 장녀로 태어나 평생 감정을 숨기며 살아왔으니까요. 회사에서도 집에서도 저는 늘 강해야 했습니다. 그게 제가 선택한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선택이 딸에게 상처가 됐다는 건 그때는 몰랐습니다. 딸에게 서울에 간다고 연락했을 때 돌아온 건 짧은 메시지 하나였습니다. 공항에 마중 나가겠다는 내용이었죠. 저는 그 글자들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예전에는 전화로 수다를 떨었는데 이제는 메시지 몇 줄이 전부입니다. 딸과 저 사이에는 바다만 있는 게 아닙니다. 3년이라는 시간과 차마 말하지 못한 것들이 켜켜이 쌓여 있습니다. 입국장을 빠져나왔습니다. 사람들이 빠르게 움직입니다. 한국어 안내 방송이 울리고 여러 언어가 뒤섞여 들립니다. 도쿄 나리타 공항과는 다른 공기입니다. 체계적이라기보다는 역동적이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사람들의 표정에 여유가 없는 게 아니라 방향이 있었습니다. 각자 어디론가 가고 있다는 확신이 걸음걸이에서 느껴졌습니다. 저 멀리서 손을 흔드는 사람이 보였습니다. 미유키였습니다. 8개월 만에 보는 딸의 얼굴이었습니다. 예전보다 마른 것 같기도 하고 표정이 밝아진 것 같기도 했습니다. 일본에서는 늘 지쳐 보였는데 지금은 뭔가 다릅니다. 눈빛이 살아있었습니다. 저는 캐리어를 끌며 딸에게 다가갔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딸도 마찬가지인 듯 했습니다. 우리는 어색하게 마주 서다가 딸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오랜만이에요. 그 한마디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3년간 쌓인 것들이 그 짧은 인사 속에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오랜만이다. 30해를 키운 딸인데 그 말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남편이었다면 딸을 안아줬을 겁니다. 저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평생 그래왔듯이요. 딸이 앞장서서 걸었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따라가며 생각했습니다. 이 나라에서 딸은 무엇을 보고 있는 걸까? 왜 안정된 모든 것을 버리고 이곳을 선택한 걸까? 저는 그 답을 찾으러 왔습니다. 딸을 이해하려는 게 아니라 설득하려고요.
일주일 안에 딸을 데리고 일본으로 돌아갈 생각이었습니다. 엄마로서의 마지막 책임이라고 여겼습니다. 회사에서 실패한 저라도 엄마로서는 실패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틀렸다는 걸 깨닫는 데는 일주일도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서울의 첫밤, 딸의 작은 오피스텔에서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꺼지지 않는 불빛들이 도시 전체에 퍼져 있었습니다. 이 도시는 밤에도 멈추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풍경을 바라보며 이상한 감정에 사로잡혔습니다. 불안과 호기심이 뒤섞인 설명하기 어려운 감정이었습니다. 내일은 딸의 회사에 가보기로 했습니다. 적을 알아야 싸울 수 있으니까요. 서울에서의 첫 아침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딸의 오피스텔은 좁았지만 정돈되어 있었고 창밖으로 들어오는 햇살은 도쿄의 그것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다른 건 소리였습니다. 일본의 아침은 조용합니다. 사람들이 소리를 죽이고 움직이니까요. 이웃에게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요. 그런데 서울의 아침은 달랐습니다. 소란스럽다기보다는 살아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오토바이 소리, 사람들의 발걸음, 어디선가 들려오는 공사 소리. 이 도시는 아침 6시부터 무언가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소리에 잠이 깼습니다. 불쾌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낯설었습니다. 딸이 출근 준비를 하는 동안 저는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미유키는 화장을 하면서 오늘 회사에 같이 가자고 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좋았습니다. 적의 본거지를 직접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어떤 곳이길래 딸이 모든 것을 버리고 왔는지 이 눈으로 보고 싶었습니다. 분명 허술한 구석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스타트업이라는 게 다 그렇지 않습니까? 열정만 앞세우고 기본기가 없는 곳들이요. 33년간 대기업에서 일한 저는 작은 회사들의 허점을 찾는 데 익숙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강남으로 향했습니다. 출근 시간에 지하철은 도쿄만큼 복잡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부딪히지 않았습니다. 빠르게 걷는데 서로를 피해가고 있었습니다. 마치 오래 연습한 군무처럼요. 도쿄에서는 줄을 서서 기다립니다.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요. 노란 선 앞에서 정확히 멈추고 앞 사람이 움직일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런데 여기 사람들은 줄을 서지 않아도 흐름이 있었습니다. 각자의 속도가 있는데 그 속도들이 충돌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게 신기했습니다. 무질서한 것 같은데 나름의 질서가 있었습니다. 딸의 회사는 테헤란로의 한 빌딩에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저는 긴장했습니다. 딸을 설득할 근거를 찾아야 했으니까요. 이 회사의 문제점을 목록으로 만들어서 딸에게 보여줄 생각이었습니다. 문이 열리자 탁 트인 공간이 나타났습니다. 칸막이가 없었습니다. 일본 회사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구조였죠. 부장, 차장, 대리가 같은 공간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누가 윗사람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불편했습니다. 위계가 없으면 책임도 없는 거 아닙니까? 문제가 생기면 누가 책임을 집니까? 딸이 저를 회의실로 안내했습니다. 잠깐 기다리라면서 커피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저는 혼자 남아 회의실을 둘러봤습니다. 그때 문 옆에 화이트보드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지워진 흔적이 가득했습니다. 글씨를 쓰고 지우고 다시 쓴 자국들이요. 어떤 부분은 3번, 4번 더 쓴 것 같았습니다. 파란색 마커 위에 빨간색, 빨간색 위에 검은색이 겹쳐 있었습니다. 일본 회사의 회의실은 늘 깨끗합니다. 회의가 끝나면 보드를 말끔히 지우니까요. 결정된 사항은 바뀌지 않고 바뀌어서도 안 되니까요. 그런데 이 회의실은 달랐습니다. 마치 아직 결정이 끝나지 않은 것처럼 어수선했습니다. 저는 그때는 그냥 지나쳤습니다. 정리를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기본도 안 된 회사라고요. 메모장에 문제점 첫 번째로 적어뒀습니다.
그 화이트보드의 진짜 의미를 이해하게 된 건 며칠이 더 지나서였습니다. 딸이 돌아와서 사무실을 구경시켜 주었습니다. 젊은 직원들이 노트북을 들고 여기저기 옮겨 다니며 일하고 있었습니다. 자리가 정해져 있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소파에 앉아서 회의를 하고 어떤 사람은 서서 모니터를 보고 있었습니다. 무질서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사람들의 표정에는 긴장감이 있었습니다. 느슨한 게 아니라 집중하고 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눈빛이 살아 있었습니다. 일본 회사에서 보던 지친 눈빛과는 분명히 달랐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딸이 회사 근처 식당으로 데려갔습니다. 식당은 북적였습니다. 주문하고 5분도 안 돼서 음식이 나왔습니다. 일본에서는 점심시간에 30분은 기다려야 하는데 말이죠. 저는 딸에게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 빠르냐고요? 딸은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기다리는 걸 싫어한다고요. 그래서 모든 게 빠르게 돌아간다고요. 점심시간이 1시간밖에 없는데 30분을 기다리면 밥을 제대로 못 먹는다고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빠르다고 좋은 게 아니라고요. 급하게 만든 음식이 맛있을 리가 없다고요. 그런데 음식을 한 입 먹는 순간 말이 막혔습니다. 맛있었습니다. 빠른데 맛있었습니다.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이건 제가 알던 공식과 맞지 않았습니다. 빠르면 대충이고 대충이면 질이 떨어진다고 배웠는데 말이죠. 메모장에 적어둔 문제점 목록에 물음표를 붙였습니다. 오후에는 딸의 회의에 참관했습니다. 뒤쪽에 앉아서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회의는 일본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사람들이 서로 말을 끊었습니다. 일본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상대방이 말을 끝낼 때까지 기다리는 게 예의니까요. 설령 그 의견이 틀렸더라도요. 그런데 여기서는 생각이 떠오르면 바로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무례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 그게 무례가 아니었습니다. 아이디어를 빨리 공유하려는 거였습니다. 기다리다가 잊어버리면 안 되니까요. 좋은 생각은 떠오를 때 말해야 한다는 걸 이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나오는데 딸이 제 표정을 살폈습니다. 어땠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비판하려고 했는데 비판할 거리를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오히려 질문이 생겼습니다.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급한 걸까? 저렇게 서둘러서 어디로 가려는 걸까? 그리고 딸은 왜 저 속도에 끌린 걸까? 저녁에 딸과 함께 퇴근길을 걸었습니다. 거리에는 사람들이 빠르게 지나다녔습니다. 그런데 문득 깨달았습니다. 빠르다고 느꼈던 건 제가 느린 거였을 수도 있다는 걸요. 33년간 저는 천천히 가는 게 옳다고 믿었습니다. 신중하게 결정하고 실수를 줄이는 게 프로라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 사람들은 다른 방식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빠른데 혼란스럽지 않았습니다. 급한데 실수투성이가 아니었습니다. 딸의 오피스텔에 돌아와서 저는 오랜만에 일기를 썼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매일 쓰던 습관인데 3년간 끊었던 거였습니다. 오늘 본 것들을 적었습니다. 지워진 화이트보드, 줄 서지 않는 지하철, 5분 만에 나오는 점심, 서로 말을 끊는 회의. 적다 보니 하나의 공통점이 보였습니다. 이 나라는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기다리는 대신 움직였습니다. 손이 먼저 움직이고 몸이 기억하는 속도가 있었습니다. 그게 효율적인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다만 제가 본 것은 멈춰있지 않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서울의 밤은 여전히 밝았습니다. 내일은 딸에게 더 많은 질문을 해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비판하려던 마음이 조금씩 호기심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서울에서의 셋째 날이었습니다. 저는 아침부터 딸의 회사 대신 혼자 거리를 걸어보기로 했습니다.
이 나라의 속도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직접 그 안에 들어가 봐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딸은 출근하면서 걱정스러운 눈으로 저를 봤습니다. 길 잃어버리면 바로 연락하라고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33년간 도쿄에서 살았는데 서울쯤이야 괜찮다고요. 물론 그건 자신감이 아니라 허세였습니다. 낯선 도시에서 혼자 걷는다는 건 57살의 저에게도 조금은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두려움보다 호기심이 더 컸습니다. 비판하려던 마음이 점점 탐구하려는 마음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강남역 근처를 걸었습니다. 사람들이 정말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이틀간 관찰한 결과 저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빠른 건 서두르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기다리는 시간을 줄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도쿄에서는 한 가지 일이 끝나야 다음 일을 시작합니다. 순서대로요. 절차를 밟는다고 하죠. 그런데 여기서는 여러 가지 일이 동시에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병렬이었습니다. 단축이 아니라 병렬. 저는 그 차이를 직접 이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은행에 들어가 봤습니다. 환전을 하려고요. 일본 은행에서는 번호표를 뽑고 자리에 앉아서 번호가 불릴 때까지 기다립니다. 보통 20분에서 30분이 걸리죠. 조용히 앉아서 차례를 기다리는 게 예의입니다. 그런데 이 은행은 달랐습니다. 번호표를 뽑는 순간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무슨 업무냐고 물었습니다. 환전이라고 하자 저쪽 창구로 바로 가라고 안내했습니다. 기다리는 시간이 3분도 안 됐습니다. 저는 어리둥절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빠를 수 있는 걸까요? 창구 직원의 손놀림을 지켜봤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멈추지도 않았습니다. 한 동작이 끝나기 전에 다음 동작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서류를 받으면서 동시에 컴퓨터를 확인하면서 동시에 현금을 세고 있었습니다. 일본에서는 한 동작씩 끊어서 합니다.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요. 확인하고 멈추고 다시 확인하고. 그런데 이 사람은 동작들을 물 흐르듯 연결하고 있었습니다. 손이 기억하고 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몸에 배어있는 속도였습니다. 마치 오래된 피아니스트가 악보 없이 연주하는 것처럼요. 은행을 나와서 지하철역으로 향했습니다. 병원에 가보고 싶었습니다. 일본에서 병원은 반나절 일정입니다. 접수하고 기다리고 진료받고 다시 기다리고 약 받고 최소 서너 시간은 잡아야 합니다. 아프면 하루를 통째로 비워야 한다는 뜻이죠. 직장인들에게는 큰 부담입니다. 한국 병원은 어떨까 궁금했습니다. 딸이 알려준 대학병원을 찾아갔습니다. 외국인도 진료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병원에 들어서는 순간 저는 멈춰 섰습니다. 규모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빠르게 오가고 있었는데 혼란스럽지 않았습니다. 마치 잘 설계된 국제공항 같았습니다. 안내 데스크에서 번호표를 받았습니다. 기계가 제 여권을 읽더니 바로 진료과를 안내했습니다. 2층, 저쪽 복도 끝이라고요. 저는 안내에 따라 걸었습니다. 곳곳에 화살표와 색깔 표시가 있었습니다. 길을 잃을 수가 없게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일본어 안내도 있어서 외국인인 제가 헤맬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대기실에 앉았습니다. 모니터에 제 번호가 떴습니다. 예상 대기 시간 15분이라고요. 일본에서는 이런 표시가 없습니다. 그냥 묵묵히 기다리는 겁니다. 언제 불릴지 모르니까 자리를 뜰 수도 없습니다. 화장실 가는 것도 눈치가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시간이 표시되니까 그 사이에 화장실도 다녀올 수 있고 커피도 마실 수 있었습니다. 기다림의 불안이 사라졌습니다. 언제 끝날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경험이었습니다. 정확히 14분 만에 제 이름이 불렸습니다. 진료실에 들어가니 의사가 이미 제 정보를 화면에 띄워놓고 있었습니다.
제가 접수할 때 입력한 증상이 그대로 적혀 있었습니다. 의사는 바로 질문을 시작했습니다. 불필요한 인사나 형식적인 설명이 없었습니다. 효율적이었습니다. 차갑다는 느낌은 아니었습니다. 필요한 것에 집중한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의사의 눈은 진지했고 질문은 정확했습니다. 진료가 끝나고 수납을 하러 갔습니다. 또 놀랐습니다. 진료가 끝나자마자 제 수납 내역이 이미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기다릴 필요가 없었습니다. 카드를 내밀자 30초 만에 끝났습니다. 약국도 병원 안에 있었습니다. 처방전이 이미 전송되어 있어서 이름만 대면 약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병원에 들어가서 나올 때까지 총 45분이 걸렸습니다. 일본에서는 최소 3시간 걸릴 일이었습니다.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밖으로 나와서 벤치에 앉았습니다.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저는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시스템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접수, 진료, 수납, 약국. 각각이 따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한 단계가 끝나면 다음 단계가 자동으로 준비되는 구조였습니다. 정보가 실시간으로 공유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빠른 거였습니다. 무리한 도전이 아니라 치밀한 설계의 결과였습니다. 일본에서는 각 단계가 독립적입니다. 접수는 접수대로, 진료는 진료대로, 수납은 수납대로. 서로 정보를 주고받지 않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라는 명목도 있고 관료주의적인 관성도 한몫합니다. 그래서 매번 처음부터 설명해야 하고 매번 기다려야 합니다. 안전하지만 느립니다. 한국은 반대였습니다. 모든 게 연결되어 있어서 빠르지만 그만큼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많은 노력이 들었을 겁니다. 수많은 시행착오가 있었을 겁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빠름은 성급함이 아니었습니다. 오랜 시간 쌓아온 시스템의 결과였습니다. 반복된 실패 위에 쌓은 방식이었습니다. 저녁에 딸을 만나 오늘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딸은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기다리는 걸 정말 싫어한다고요. 그래서 기다리지 않아도 되는 시스템을 만들었다고요. 불편하면 바꾸는 나라라고요. 저는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불편하면 바꾼다. 일본에서는 불편해도 참습니다. 그게 질서이고 미덕이라고 배웠으니까요. 그런데 이 나라는 불편을 참지 않고 시스템 자체를 바꿨습니다. 그게 결정적인 차이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또 일기를 썼습니다. 한국의 빠름은 단축이 아니라 병렬이다. 기다리는 시간을 줄이는 대신 준비를 겹쳐놓는다. 행정, 의료, 교통 모두가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인지 사람들의 표정에는 조급함보다 확신이 있다. 빨라서 불안한 게 아니라 멈추면 뒤처진다는 걸 알고 있는 얼굴이다. 저는 펜을 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불빛이 밤하늘 아래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이 도시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도 조금씩 멈춤에서 벗어나고 있었습니다. 서울에서의 넷째 날이었습니다. 딸이 중요한 회의가 있다며 저를 다시 회사로 초대했습니다. 외부 투자자들 앞에서 하는 발표가 아니라 내부 전략 회의라고 했습니다. 솔직히 저는 기대가 됐습니다. 이틀 전에 본 회의는 너무 짧았거든요. 이번에는 제대로 된 한국식 회의를 볼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 회의에서 저는 33년간 믿어왔던 것들이 흔들리는 경험을 했습니다. 제 인생의 전환점이라고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회의실에 들어갔을 때 이미 10명 정도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딸은 저를 구석 자리에 앉히고 조용히 참관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노트를 꺼냈습니다. 비판할 거리를 찾겠다는 생각은 이미 많이 줄어들었지만 그래도 기록하는 습관은 남아 있었습니다. 33년간 회의록을 작성해온 사람이니까요.
연필을 쥐고 있으면 마음이 안정됐습니다. 낯선 곳에서 익숙한 행동을 하면 조금은 편안해지니까요. 회의는 새 프로젝트의 방향성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팀장으로 보이는 사람이 화면에 자료를 띄우며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목소리가 차분했고 자료는 잘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일본에서의 회의라면 모두가 조용히 듣고 끝나면 박수를 치고 질문은 나중에 개별적으로 하는 게 보통입니다. 공개적으로 질문하는 건 발표자를 곤란하게 만드는 일이니까요. 그런데 여기서는 달랐습니다. 설명이 절반도 안 됐는데 한 젊은 직원이 손을 들었습니다. 26 정도로 보이는 여자였습니다. 그 직원이 말했습니다. 이 방향은 문제가 있다고요. 노트북을 열어 자료를 보여주며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일본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면 그건 갈등의 시작입니다. 아무리 옳은 말이라도 윗사람 앞에서 공개적으로 반박하는 건 조직의 화합을 해치는 행동으로 여겨집니다. 저도 그렇게 배웠고 후배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회의가 끝난 뒤에 조용히 개인적으로 전달하라고요. 그것도 최대한 완곡하게요. 직접적인 표현은 절대 피하라고요. 그런데 회의실의 분위기는 제 예상과 달랐습니다. 팀장은 표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화를 내지도 당황하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질문을 던졌습니다. 어떤 부분이 문제라고 생각하느냐고요. 젊은 직원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시장 데이터를 인용하며 현재 방향이 너무 보수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경쟁사들은 이미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고요. 우리가 이 속도로 가면 시장을 놓칠 수 있다고요. 저는 긴장했습니다. 손에 땀이 났습니다. 이 정도면 일본에서는 큰 문제가 됩니다. 신입이 팀장의 안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다니요. 그것도 다른 팀원들이 보는 앞에서요. 팀장의 체면이 구겨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그 직원은 불려가서 혼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팀장의 반응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른 팀원들에게 물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느냐고요. 그러자 또 다른 직원이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젊은 직원의 의견에 반박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너무 공격적인 전략은 리스크가 크다고요. 아직 검증되지 않은 시장에 뛰어드는 건 위험하다고요. 그러자 또 다른 사람이 끼어들었습니다. 리스크를 감수하지 않으면 성장도 없다고요. 안전한 길만 가면 결국 도태된다고요. 회의실은 순식간에 토론장이 됐습니다. 사람들이 서로 말을 주고받았습니다. 목소리가 높아지기도 했습니다.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이건 싸움인가요? 회의인가요?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아무도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목소리가 높아진 건 감정이 격해져서가 아니라 열정이 실려서였습니다. 반박을 당한 사람도 기분 나빠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상대방의 논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메모를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면서 내가 알던 회의와 완전히 다르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의견과 인격이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반박은 사람을 향한 게 아니라 아이디어를 향한 것이었습니다. 회의는 예정보다 30분이나 길어졌습니다. 하지만 결론이 났습니다. 처음 팀장이 제시한 안과는 다른 방향으로요. 젊은 직원의 의견이 상당 부분 반영됐습니다. 보수적인 안과 공격적인 안의 중간 지점을 찾은 것 같았습니다. 팀장은 수정된 안을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좋은 의견 고맙다고요. 특히 처음 반박했던 젊은 직원에게요. 진심으로 보였습니다. 체면이 구겨졌다는 느낌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만족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딸이 제 표정을 살폈습니다. 어땠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솔직히 충격이었습니다. 33년간 저는 다른 방식으로 일해왔습니다. 윗사람의 의견에는 따르고 다른 생각이 있어도 표현하지 않고 조직의 화합을 위해 개인의 의견을 접었습니다. 그게 프로페셔널이라고 배웠습니다. 튀지 않는 게 미덕이라고 배웠습니다. 못이 튀어나오면 망치로 맞는다는 속담처럼요. 딸에게 물었습니다. 저렇게 반박해도 괜찮은 거냐고요. 딸은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오히려 아무 말도 안 하면 문제라고요. 의견이 없는 사람은 가치가 없다고 여겨진다고요. 한국에서는 침묵이 동의가 아니라 무관심으로 해석된다고요. 회의에서 한마디도 안 하면 존재감이 없는 사람으로 보인다고요. 저는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일본에서는 정반대입니다. 침묵이 동의이고 반박은 불화의 씨앗입니다. 완전히 다른 세계였습니다. 저녁에 혼자 거리를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어느 쪽이 옳은 걸까요? 일본 방식이 틀린 걸까요? 아니면 한국 방식이 위험한 걸까요? 결론을 내리기는 어려웠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오늘 본 회의에서 결과는 더 좋아졌습니다. 처음 안보다 수정된 안이 더 탄탄해 보였습니다. 여러 관점이 충돌하면서 약점이 보완된 거였습니다. 한 사람의 머리보다 여러 사람의 머리가 나았습니다. 저는 33년간 수많은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하지만 회의에서 결론이 바뀐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윗사람이 제시한 안이 그대로 통과되는 게 보통이었습니다. 그게 효율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빠르게 결정하고 빠르게 실행하는 거라고요. 하지만 효율적인 것과 효과적인 것은 다른 문제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빠른 결정이 항상 좋은 결정은 아니니까요. 그날 밤 일기를 썼습니다. 한국에서 반박은 갈등이 아니라 토론이다. 의견의 충돌은 관계의 충돌이 아니다. 상사는 표정을 바꾸지 않았고 반박을 개인의 태도로 해석하지 않았다. 이 구조를 부정하는 사람들은 아마 이런 장면을 직접 보지 못했을 것이다. 나도 그랬다. 보기 전까지는 믿지 않았다. 저는 펜을 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밤은 여전히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안에서도 무언가가 반짝이기 시작했습니다. 33년간 굳어있던 무언가가 조금씩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서울에서의 5째 날이었습니다. 딸과 함께 저녁을 먹기로 했습니다. 회사 근처의 작은 식당이었습니다. 사람들로 북적였지만 구석 자리를 찾아 앉았습니다. 딸은 오랜만에 편안한 표정이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8개월 만에 처음으로 우리는 진짜 대화를 나눌 준비가 된 것 같았습니다. 서울에 온 뒤로 저와 딸 사이의 벽이 조금씩 허물어지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이게 이번 여행의 진짜 목적이었는지도 모릅니다. 딸을 설득하는 게 아니라 딸을 이해하는 것이요. 음식을 주문하고 기다리는 동안 저는 그동안 궁금했던 것을 물었습니다. 왜 한국이었느냐고요? 일본에도 좋은 회사가 많은데 왜 굳이 외국이었느냐고요? 딸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일본에서는 숨이 막혔다고요. 저는 그 말에 가슴이 찔렸습니다. 제가 연결해준 회사에서 숨이 막혔다는 건 어떤 의미에서는 제가 딸의 숨통을 조인 거나 마찬가지니까요. 30년 인맥을 동원해서 어렵게 구해준 자리였는데 그게 딸에게는 감옥이었던 겁니다. 딸이 말을 이었습니다. 일본 회사에서 3년을 일했다고요. 처음에는 좋았다고요. 안정적이고 체계적이고 예측 가능했다고요. 선배들이 친절했고 업무도 명확했다고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답답해졌다고요. 아이디어가 있어도 말할 수 없었다고요. 회의에서 손을 들면 눈치를 받았다고요. 선배들이 조용히 부르더니 말했다고요. 아직 때가 아니라고요. 5년은 더 지나야 의견을 낼 수 있다고요. 그때까지는 묵묵히 듣고 배우라고요. 딸은 그 말을 듣고 절망했다고 합니다.
5년을 입 다물고 있어야 한다는 게요. 그동안 자신의 생각은 어디에 두어야 하느냐고요. 서랍에 넣어두라는 건가요?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게 일본의 방식이니까요. 저도 그렇게 살아왔으니까요. 젊었을 때 아이디어가 있어도 참았습니다. 선배들이 틀렸다고 생각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조직을 위한 거라고 믿었습니다. 개인의 의견보다 조직의 화합이 중요하다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33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기획본부장까지 올라갔지만 결국 명예퇴직을 당했습니다. 성과가 나쁘지 않았는데도요. 남자 동료들은 남았는데 저만 나왔습니다. 그 33년 동안 저는 얼마나 많은 아이디어를 삼켰을까요? 얼마나 많은 말들을 접어서 서랍에 넣어뒀을까요? 그리고 그 오랜 침묵의 대가로 저는 무엇을 얻었을까요? 명예퇴직 통보서 한 장이었습니다. 딸이 물었습니다. 엄마는 후회 안 하냐고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후회라는 단어를 입에 올리기가 어려웠습니다. 후회한다고 말하면 33년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내 인생 전체가 실패였다고 인정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후회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도 없었습니다. 딸의 질문이 제 안에서 무언가를 건드렸습니다. 오래 묻어둔 감정이 올라오는 느낌이었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음식이 나왔습니다. 우리는 잠시 먹는 데 집중했습니다. 말없이 젓가락을 움직였습니다. 그러다 딸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한국에 와서 처음 회의에 들어갔을 때 무서웠다고요. 사람들이 서로 반박하는 게 싸우는 것처럼 보였다고요. 목소리가 높아지면 이제 큰일 났구나 싶었다고요. 그런데 회의가 끝나고 나니까 다들 웃으면서 밥 먹으러 가더라고요. 아까 격하게 토론하던 사람들이요. 그때 깨달았다고요. 여기서는 의견이 사람이 아니라는 걸요. 말을 해도 미움받지 않는다는 걸요. 그게 얼마나 큰 해방감인지 모른다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이틀 전에 본 회의를 떠올렸습니다. 젊은 직원이 팀장에게 반박하던 장면이요. 그리고 회의가 끝난 뒤 팀장이 고맙다고 말하던 장면이요. 딸이 말한 것과 똑같았습니다. 의견과 사람이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이해했습니다. 딸이 왜 이곳을 선택했는지를요. 숨을 쉬고 싶었던 거였습니다.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싶었던 거였습니다. 딸이 말했습니다. 여기서는 실수해도 괜찮다고요. 실패해도 다시 할 수 있다고요. 일본에서는 한 번 실수하면 낙인이 찍힌다고요. 그 사람은 실수한 사람으로 평생 기억된다고요. 인사 기록에도 남는다고요. 그래서 아무도 새로운 걸 시도하지 않는다고요. 위험을 감수할 이유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실패한 사람에게 또 기회를 준다고요. 실패의 경험이 오히려 자산으로 인정받는다고요. 한 번 넘어져 본 사람이 더 잘 안다고 생각한다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첫날 봤던 화이트보드를 떠올렸습니다. 지워진 흔적이 가득했던 화이트보드요. 파란색 위에 빨간색, 빨간색 위에 검은색이 겹쳐 있던 화이트보드요. 저는 그때 그걸 정리 못하는 회사라고 생각했습니다. 기본도 안 된 곳이라고요. 메모장에 문제점으로 적어뒀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건 정반대였습니다. 그 화이트보드는 수많은 시도의 흔적이었습니다. 썼다가 지우고 다시 쓰고 또 지우고 결정이 바뀔 수 있다는 걸 인정하는 문화의 증거였습니다. 실패해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믿음의 증거였습니다. 일본 회사의 화이트보드는 늘 깨끗합니다. 회의가 끝나면 말끔히 지우니까요. 결정된 건 바뀌지 않으니까요. 흔적을 남기지 않는 게 미덕이니까요. 저는 그게 프로페셔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깔끔하고 체계적인 거라고요. 그런데 어쩌면 그건 프로페셔널이 아니라 경직이었는지도 모릅니다. 바꿀 수 없다는 건 틀려도 고칠 수 없다는 뜻이니까요.
실수를 인정하지 않는 문화니까요. 딸에게 물었습니다. 여기서 행복하냐고요? 딸은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힘들지만 살아있는 느낌이 든다고요. 매일 도전하고 매일 배우고 매일 성장한다고요. 일본에서는 그냥 편했지만 죽어가는 느낌이었다고요. 똑같은 하루가 반복되는 느낌이었다고요. 미래가 이미 정해진 것 같았다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내가 딸에게 권했던 삶이 딸을 죽어가게 했다는 뜻이니까요. 안정적인 직장, 예측 가능한 미래, 그런 것들이 딸에게는 감옥이었던 겁니다. 식당을 나와 거리를 걸었습니다. 서울의 밤거리는 활기가 넘쳤습니다. 딸이 제 팔을 잡았습니다. 8개월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그 손길이 따뜻했습니다.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가 와줘서 정말 고맙다고요. 비판하러 온 줄 알았는데 이해해 주려고 노력하는 게 보인다고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이해라기보다는 제가 틀렸다는 걸 인정하는 중이었습니다. 딸을 설득하러 왔는데 오히려 제가 설득당하고 있었습니다. 오피스텔로 돌아와서 일기를 썼습니다. 화이트보드의 비밀을 알았다. 지워진 흔적은 실패가 아니라 시도였다. 깨끗한 보드는 완벽이 아니라 경직이었다. 딸은 숨막히는 곳을 떠나 숨 쉴 수 있는 곳을 찾았다. 그걸 도망이라고 생각했던 내가 부끄럽다. 저는 펜을 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밤은 여전히 밝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처음으로 진심으로 생각했습니다. 딸이 옳았을 수도 있다고요. 그리고 제가 틀렸을 수도 있다고요. 서울에서의 6째 날이었습니다. 딸이 주말이라 쉬는 날이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시장에 가기로 했습니다. 딸이 좋아하는 전통시장이 있다고 했습니다. 광장시장이라고요. 저는 시장을 좋아합니다. 도쿄에서도 자주 갔습니다. 츠키지 시장이나 아메요코 시장에 직접 가면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시장에 가면 그 나라의 진짜 모습이 보인다고 생각하니까요. 관광지가 아니라 사람들이 실제로 살아가는 곳이니까요. 그래서 딸의 제안이 반가웠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종로 가역에서 내렸습니다. 시장 입구에 들어서는 순간 저는 멈춰 섰습니다. 사람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좁은 통로에 가게들이 빼곡히 들어서 있었고 사람들이 서로 부딪히며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소리도 엄청났습니다. 상인들이 호객하는 소리, 손님들이 대화하는 소리, 기름 튀기는 소리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일본의 시장은 이렇지 않습니다. 줄을 서서 차례를 기다리고 통로는 넓고 사람들은 부딪히지 않게 조심합니다. 목소리도 낮춥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부딪히는 게 당연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아무도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화내지도 않았습니다. 딸이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한국에서는 부딪히는 게 자연스럽다고요. 사람이 많으니까 어쩔 수 없다고요. 그래서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다고요. 오히려 매번 사과하면 더 이상하게 본다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본에서는 부딪히면 즉시 사과합니다. 실례합니다. 죄송합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씩 말합니다. 그게 예의라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그런 말이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무례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교양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지켜보니 다른 방식의 예의인 것 같았습니다. 부딪혀도 기분 나빠하지 않는 것. 그것도 하나의 배려였습니다. 서로 불편하게 만들지 않는 방식이었습니다. 시장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음식 냄새가 진하게 풍겼습니다. 빈대떡을 굽는 소리, 기름 튀기는 소리, 순대 삶는 냄새, 사람들의 대화 소리가 섞여 있었습니다. 딸이 한 가게 앞에 섰습니다. 빈대떡 가게였습니다. 줄이 길었습니다. 저는 줄 끝에 서려고 했는데 딸이 저를 잡았습니다. 그냥 기다리면 된다고요. 줄이 아니라 그냥 모여 있는 거라고요.
저는 이해가 안 됐습니다. 줄이 아니면 어떻게 순서를 정하는 거죠? 그런데 지켜보니 정말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대충 모여 있다가 자리가 나면 알아서 앉았습니다. 먼저 온 사람이 먼저 먹는 게 아니었습니다. 자리가 나는 대로 앉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아무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일본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방식이었습니다. 빈대떡을 먹었습니다. 정말 맛있었습니다. 바삭하고 고소했습니다. 녹두 향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딸이 막걸리도 시켰습니다. 낮부터 술이냐고 물었더니 딸이 웃었습니다. 시장에서는 낮술이 당연하다고요. 한국 사람들은 분위기를 즐길 줄 안다고요. 저는 막걸리를 한 잔 마셨습니다. 달콤하고 시원했습니다. 탄산이 살짝 있어서 청량했습니다. 빈대떡과 정말 잘 어울렸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정말 많은 사람들이 낮부터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웃고 떠들고 시끌벅적했습니다. 일본에서는 낮에 술 마시는 걸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눈치를 봅니다. 알코올 중독자로 보일까 봐요. 그런데 여기서는 아무도 눈치 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즐기고 있었습니다. 삶을 즐기는 방법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시장을 더 둘러봤습니다. 옷가게, 그릇가게, 이불가게, 포목점, 한복집까지 없는 게 없었습니다. 저는 한 그릇가게 앞에서 멈췄습니다. 예쁜 도자기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푸른 빛이 도는 청자 스타일이었습니다. 가격을 물었습니다. 주인 아주머니가 대답했습니다. 15,000원이라고요. 저는 가격이 좀 비싸다고 생각했습니다. 일본에서는 그냥 돌아섰을 겁니다. 정찰제니까요. 가격은 정해진 거고 협상의 여지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딸이 옆에서 말했습니다. 좀 깎아달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값을 깎다니요. 그런데 주인 아주머니는 당연하다는 듯이 응했습니다. 얼마에 줄까, 얼마면 되겠냐, 이런 대화가 오갔습니다. 딸이 10,000원에 달라고 했습니다. 주인 아주머니가 12,000원에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결국 12,000원에 샀습니다. 처음 가격보다 3,000원이나 싸게요. 딸이 말했습니다. 한국에서는 흥정이 문화라고요. 시장에서는 당연한 거라고요. 처음 부르는 가격은 협상의 시작점이라고요. 깎아달라고 하면 기분 나빠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예상하고 있다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일본에서는 가격을 깎는 건 실례입니다. 상대방의 노력을 무시하는 행동이라고 배웠습니다. 물건의 가치를 폄하하는 거라고요. 그런데 여기서는 정반대였습니다. 흥정은 소통이었습니다. 가격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서로 대화하고 웃고 관계를 만들어가는 거였습니다. 그냥 물건만 사는 게 아니라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거였습니다. 정찰제는 효율적이지만 흥정은 인간적이었습니다. 점심을 먹고 시장을 나왔습니다. 근처 공원에서 잠시 쉬었습니다. 벤치에 앉아 사람들을 구경했습니다. 딸이 물었습니다. 시장 어땠냐고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처음에는 혼란스러웠다고요. 줄도 없고 시끄럽고 사람들이 부딪히고 일본과 너무 달랐다고요. 그런데 1시간쯤 지나니까 적응이 됐다고요. 오히려 편해졌다고요. 눈치 보지 않아도 되니까요. 완벽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딸이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그게 한국이라고요. 완벽하지 않아도 되는 나라라고요. 실수해도 괜찮고 부딪혀도 괜찮고 큰 소리로 웃어도 괜찮은 나라라고요. 저는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일본에서 저는 항상 완벽해야 했습니다. 실수하면 안 됐습니다. 눈치를 봐야 했습니다. 튀면 안 됐습니다. 33년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지쳤습니다. 은퇴하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얼마나 지쳐 있었는지를요.
매일 긴장하고 매일 조심하고 매일 자신을 숨기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시장에서 1시간을 보내며 저는 오랜만에 어깨에 힘을 뺐습니다. 아무도 저를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저의 실수를 지적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시장의 일부가 되어 흘러갔습니다. 저녁에 오피스텔로 돌아와서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배운 것, 완벽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 줄을 서지 않아도 질서는 있다는 것, 부딪혀도 사과하지 않는 게 무례가 아니라는 것, 흥정은 협상이 아니라 소통이라는 것. 한국의 시장은 혼란스러워 보이지만 그 안에 다른 종류의 질서가 있었다. 일본의 질서가 틀린 건 아니다. 하지만 유일한 정답도 아니었다. 저는 펜을 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밤은 오늘도 밝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제가 평생 믿어온 것들이 전부가 아니었을 수도 있다고요. 세상에는 다른 방식도 있다는 걸 57살이 되어서야 배우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서울에서의 7째 날이었습니다. 내일이면 도쿄로 돌아가는 날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이렇게 빨리 지나갈 줄 몰랐습니다. 처음 인천공항에 내렸을 때만 해도 일주일이 길게 느껴졌습니다. 딸을 설득하고 문제점을 지적하고 일본으로 데려갈 계획이었으니까요. 메모장에 적을 비판 목록까지 준비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설득하러 온 사람이 설득당한 거였습니다. 비판하러 온 사람이 오히려 반성하게 된 거였습니다. 아침에 딸이 물었습니다. 오늘 뭐 하고 싶냐고요? 마지막 날인데 특별히 가고 싶은 곳이 있냐고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관광지는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딸의 일상을 보고 싶다고요. 특별한 게 아니라 평소에 어떻게 사는지 보고 싶다고요. 주말에 뭘 하는지, 어디서 시간을 보내는지 그런 게 궁금하다고요. 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면 같이 카페에 가자고요. 주말마다 가는 단골 카페가 있다고요. 거기서 책도 읽고 일도 하고 그냥 시간을 보낸다고요. 카페는 오피스텔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었습니다. 작은 골목 안에 숨어 있는 곳이었습니다. 간판도 작고 눈에 잘 띄지 않았습니다. 일본에서는 이런 카페를 은신처라고 부릅니다. 아는 사람만 아는 곳이요. 딸이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안에는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조용하고 아늑했습니다. 나무 인테리어가 따뜻한 느낌을 줬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햇살이 따스하게 들어왔습니다. 이런 곳에서 딸이 주말을 보낸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놓였습니다. 커피를 주문하고 기다리는 동안 저는 카페 안을 둘러봤습니다. 책장에 책이 가득했습니다. 벽에는 작은 그림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음악은 잔잔한 재즈였습니다. 일본의 카페와 비슷하면서도 달랐습니다. 뭐가 다른지 처음에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있다가 깨달았습니다. 사람들이 혼자 와도 편해 보였습니다. 일본에서는 혼자 카페에 오면 어딘가 쓸쓸해 보입니다. 눈치를 보게 됩니다. 누군가 기다리는 것처럼 행동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혼자 온 사람들이 당당했습니다. 노트북을 펴고 일하는 사람, 책을 읽는 사람, 그냥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긴 사람. 모두 자신만의 시간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외로워 보이지 않았습니다. 딸이 말했습니다. 한국에서는 혼밥, 혼술, 혼영이 유행이라고요. 혼자 밥 먹고 혼자 술 마시고 혼자 영화 보는 거라고요. 처음에는 외로운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당당한 선택이 됐다고요.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는 게 오히려 멋있는 거라고요. 자기 자신과 시간을 보낼 줄 아는 사람이 진짜 어른이라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놀랐습니다. 일본에서는 혼자 행동하는 걸 부끄럽게 여깁니다. 특히 여자가 혼자 식당에 가거나 술을 마시면 이상하게 봅니다. 불쌍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평생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정반대였습니다. 혼자를 즐길 줄 아는 게 능력이었습니다. 커피가 나왔습니다. 딸은 노트북을 꺼내 뭔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사 일인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냥 앉아서 딸을 바라봤습니다. 딸의 표정이 진지했습니다.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일본에 있을 때는 이런 표정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항상 지쳐 보였고 눈에 힘이 없었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오면 방에 들어가 누워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달랐습니다. 눈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살아있다는 느낌이 났습니다.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다는 게 온몸에서 느껴졌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 때 딸이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봤습니다. 뭔가 할 말이 있는 표정이었습니다. 딸이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엄마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요. 저는 긴장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혹시 안 좋은 소식인가요? 딸이 말했습니다. 이번에 엄마가 와서 정말 고마웠다고요. 솔직히 처음에는 무서웠다고요. 엄마가 비판하러 온 줄 알았다고요. 한국 생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일본으로 돌아오라고 설득하러 온 줄 알았다고요. 공항에서 만났을 때 엄마 표정이 굳어 있어서 일주일 동안 잔소리를 들을 각오를 했다고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솔직히 그랬다고요. 처음에는 정말 그랬다고요. 딸을 데려가려고 왔다고요. 한국이 얼마나 위험하고 불안정한지 확인하려고 왔다고요. 그런데 일주일 동안 보니까 제가 틀렸다는 걸 알게 됐다고요. 한국은 제가 생각한 것과 달랐다고요. 위험하지도 불안정하지도 않았다고요. 다를 뿐이었다고요. 그리고 딸도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잘 살고 있었다고요. 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가 그렇게 말해줘서 정말 기쁘다고요. 8개월 동안 힘들었다고요. 엄마한테 인정받지 못한다는 게 가장 힘들었다고요. 일이 힘든 건 괜찮았다고요. 그런데 엄마가 자기 선택을 인정해주지 않는다는 게 마음이 아팠다고요. 전화할 때마다 돌아오라는 말만 들으니까 점점 전화하기가 싫어졌다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제가 딸에게 그런 상처를 줬다는 걸 몰랐습니다. 아니, 알면서도 모른 척 했는지도 모릅니다. 저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미안하다고요. 딸의 선택을 존중하지 못해서 미안하다고요. 내 방식만 옳다고 생각했다고요. 안정적인 삶, 예측 가능한 미래, 그런 게 행복이라고 믿었다고요. 그게 딸을 위한 거라고 착각했다고요. 그런데 이번에 와서 보니까 행복은 다른 곳에 있을 수도 있다는 걸 알게 됐다고요. 딸이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엄마가 변했다고요. 일주일 만에 많이 변했다고요. 저도 웃었습니다. 57살에도 변할 수 있다는 게 신기하다고요. 늦었지만 다행이라고요. 카페를 나와 거리를 걸었습니다. 딸이 제 팔을 잡았습니다. 어제처럼요. 우리는 한참을 말없이 걸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침묵이 편안했습니다. 예전에는 딸과 있으면 항상 뭔가 말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조언을 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가르쳐야 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냥 함께 있는 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그게 진짜 관계라는 걸 이제야 알았습니다. 말이 필요 없는 편안함이요. 저녁에 오피스텔로 돌아와서 짐을 쌌습니다. 내일 아침 비행기였습니다. 짐을 싸면서 일주일을 돌아봤습니다. 인천공항에서 느꼈던 불안과 긴장, 딸 회사에서 본 지워진 화이트보드, 병원의 놀라운 효율성, 회의에서 당당하게 반박하던 젊은이들, 시장의 다른 종류의 질서, 그리고 오늘 카페에서 나눈 대화. 모든 게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한국은 다른 나라였습니다. 다르다는 게 틀린 게 아니었습니다.
다른 방식으로 작동하는 사회였습니다. 잠들기 전에 일기를 썼습니다. 일주일간의 서울. 딸을 데려가러 왔다가 오히려 내가 바뀌었다. 완벽하지 않아도 되는 나라. 실패해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나라. 의견을 말해도 미움받지 않는 나라. 혼자여도 당당할 수 있는 나라. 딸은 그런 곳을 선택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옳았다. 저는 펜을 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에서의 마지막 밤이었습니다.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떠나지만 이 일주일은 평생 기억에 남을 것 같았습니다. 인천공항이었습니다. 출국장 앞에 서 있었습니다. 딸이 배웅을 나왔습니다. 일주일 전에도 이 공항에 있었습니다. 그때는 딸의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저도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서로 불편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달랐습니다. 딸이 웃고 있었습니다. 저도 웃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만에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아니, 모든 게 바뀐 건 아닙니다. 제가 바뀐 겁니다. 세상을 보는 눈이 바뀐 겁니다. 출국 수속을 하기 전에 카페에 앉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커피 한 잔을 마시기로 했습니다. 딸이 아메리카노를 시켰습니다. 저도 같은 걸 시켰습니다. 일주일 전만 해도 저는 한국 커피가 입에 안 맞았습니다. 너무 쓰다고 생각했습니다. 일본 커피처럼 부드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맛이 익숙해졌습니다. 쓴맛 속에 깊은 풍미가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불편했던 것들이 익숙해지는 데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커피도 그랬고 사람도 그랬고 문화도 그랬습니다. 딸이 물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어땠냐고요? 한국이 어떻게 느껴졌냐고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말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처음에는 혼란스러웠다고요. 모든 게 일본과 달랐으니까요. 빠르고 시끄럽고 질서가 없어 보였다고요. 사람들이 부딪히고 줄을 안 서고 목소리가 크고. 솔직히 첫날에는 후회했다고요. 왜 왔을까 싶었다고요. 그런데 며칠 지나니까 보이기 시작했다고요. 다른 종류의 질서가 있다는 걸요. 다른 방식의 배려가 있다는 걸요. 일본이 틀린 것도 아니고 한국이 틀린 것도 아니었다고요. 그냥 다른 거였다고요. 다름을 인정하는 게 이렇게 어려운 줄 몰랐다고요. 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자기도 처음에는 적응이 힘들었다고요. 일본에서 배운 방식이 여기서는 안 통했다고요. 조용히 기다리면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다고요. 의견을 말해야 했고 적극적으로 나서야 했다고요. 처음에는 그게 무례하다고 생각했다고요. 예의가 없다고 생각했다고요. 그런데 지금은 그게 솔직함이라는 걸 안다고요. 돌려 말하지 않고 직접 말하는 것. 그게 오히려 서로를 존중하는 방식이었다고요.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 거였다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33년을 돌아봤습니다. 일본 회사에서 저는 항상 돌려 말했습니다. 직접적으로 말하면 신뢰라고 배웠으니까요. 의견이 있어도 조심스럽게 포장했습니다. 반대해도 반대한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예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조직을 위한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의 때문에 얼마나 많은 시간이 낭비됐을까요? 얼마나 많은 오해가 생겼을까요? 직접 말했으면 5분이면 끝날 일을 돌려 말하느라 1시간씩 걸렸습니다. 그 시간들이 쌓여서 33년이 됐습니다.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가 다시 오면 좋겠다고요. 이번에는 일주일이 아니라 더 길게요. 한 달쯤 있으면 더 많이 보여줄 수 있다고요. 제주도도 가고 부산도 가고 경주도 가자고요. 한국은 서울만 있는 게 아니라고요. 저는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그러겠다고요. 다음에는 더 오래 있겠다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관광도 좀 하겠다고요.
이번에는 딸의 일상만 봤지 정작 서울 구경은 못했으니까요. 딸이 웃었습니다. 경복궁도 가고 북촌도 가고 한강도 가자고요. 맛있는 것도 더 많이 먹이겠다고요. 출국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일어서서 딸을 안았습니다. 8개월 만에 처음으로 제대로 안았습니다. 딸이 제 등을 토닥였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이해해주려고 노력해줘서요. 멀리서 와줘서요. 저도 말했습니다. 아니, 내가 고맙다고요. 내 덕분에 많이 배웠다고요. 57살에 이렇게 많이 배울 줄 몰랐다고요. 딸이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배움에는 나이가 없다고요. 한국 속담이라고요. 출국장으로 들어가기 전에 뒤를 돌아봤습니다. 딸이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눈이 빨개져 있었습니다. 8개월 전에 딸이 떠날 때가 생각났습니다. 그때 저는 딸을 배웅하지 않았습니다. 화가 났으니까요. 배신당한 기분이었으니까요. 제가 연결해준 좋은 직장을 버리고 떠나는 딸이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공항에 가지 않았습니다. 딸 혼자 떠나게 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정말 후회됩니다. 그때 와서 안아줬어야 했습니다. 응원해줬어야 했습니다. 잘하라고 힘들면 언제든 연락하라고 말해줬어야 했습니다. 그 후회가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비행기에 올라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이륙하면서 서울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한강이 보였습니다. 반짝이는 불빛들이 보였습니다. 저 아래 어딘가에 딸이 있었습니다. 열심히 살고 있는 딸이요. 숨 쉴 수 있는 곳을 찾아 떠나온 딸이요.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딸은 용감했습니다. 익숙한 곳을 떠나 낯선 곳에서 다시 시작하는 건 쉽지 않은 일입니다. 저는 33년간 한 곳에 있었습니다. 안전하지만 답답한 곳에요. 변화가 두려워서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딸은 그걸 거부했습니다. 더 힘들어도 살아있는 쪽을 선택했습니다. 그게 진짜 용기였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일기를 썼습니다. 서울에서의 마지막 일기였습니다. 서울에서 보낸 일주일. 딸을 데려가려고 왔다가 빈손으로 돌아간다. 아니, 빈손이 아니다. 새로운 시선을 가지고 돌아간다. 한국은 다른 나라였다. 빠르고 직접적이고 때로는 거칠어 보이지만 그 안에 다른 종류의 따뜻함이 있었다. 완벽하지 않아도 되는 나라.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나라. 의견을 말해도 미움받지 않는 나라. 딸은 그런 곳에서 살고 있다. 그리고 잘 살고 있다. 행복해 보인다. 도쿄에 도착했습니다. 나리타 공항의 질서정연한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조용하고 깨끗하고 모든 게 제자리에 있었습니다. 일주일 전만 해도 이게 당연했습니다. 이게 정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르게 보였습니다. 질서 뒤에 숨은 긴장이 보였습니다. 완벽함 뒤에 숨은 피로가 보였습니다. 한국이 옳고 일본이 틀린 게 아닙니다. 다만 다를 뿐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그 다름을 인정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전철 안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쿄의 밤거리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명예퇴직 후 3개월간 무기력하게 지냈습니다. 삶의 의미를 잃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여행이 뭔가를 바꿔놓았습니다. 딸에게 배웠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는 걸요. 57살이어도 새로 시작할 수 있다는 걸요. 한국에서 배운 가장 큰 교훈이었습니다. 실패해도 괜찮다. 다시 시작하면 된다. 저도 다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뭘 할지는 아직 모릅니다. 하지만 무기력하게 있지는 않겠습니다. 딸처럼 용기를 내보겠습니다. 늦었지만 아직 늦지 않았으니까요.
서울에서 배운 것들을 가슴에 품고 새로운 삶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딸이 저에게 준 가장 큰 선물이었습니다. 다나카 요코 씨는 도쿄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서요. 딸을 데려가려던 계획은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아니,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더 큰 걸 얻었으니까요. 57년간 믿어온 것들이 유일한 정답이 아니라는 걸 배웠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된다는 걸 배웠습니다. 실패해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걸 배웠습니다. 의견을 말해도 미움받지 않는다는 걸 배웠습니다. 혼자여도 당당할 수 있다는 걸 배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딸의 선택을 존중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8개월간 막혔던 모녀 사이의 벽이 허물어졌습니다. 한국은 다른 나라였습니다. 다르다는 건 틀린 게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 다른 종류의 따뜻함이 있었습니다. 다른 방식의 질서가 있었습니다. 빠르지만 그 속에 배려가 있었고 직접적이지만 그 속에 진심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이 정말 유일한 정답일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새로운 감동 사연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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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겠습니다.